예,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토마스 모어의 순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모어의 뭡니까 문학적인 기법이랄지, 그 다음에 유튜브에 담기는 내용, 그리고 그의 특징적인 워드플레이, 재치, 신조, 재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순교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I died the king's good servant, but God's first. 나는 하나님의 충실한 하인으로서 죽게 된다. 하지만 그 이전 나는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복으로서 죽게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을 보게 되면요, 이 킹스하고 가드스를 대조를 이런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토마스 모어는 이 문인이었고 대법관이었고 특히 클래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휘 표현과 어휘 조합에 있어서 굉장히 그 정교한 그런 어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의 뭡니까 그 서번트라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왕의 물론 이제 영국 헨리 8세가 성공의 수장이 되는 거에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헨리 8세와 함께 국정을 운영했었고 많은 뭡니까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서번트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이 공복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갔다. 그렇지만 신앙인으로서 God's 뭐니까 서번트로서 나는 먼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세속의 고난과 그리고 성스러운 신의 영적인 세계 이 두 개를 결부시키는데 먼저 세속의 고난보다는 성스러운 영적인 고난을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호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spirituality, 결혼에 있어서 첫 번째 헨리 8세가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하는 거,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때도 거기에 spirituality,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영적인 결합인데 그런 것은 함부로 깨는 것이 아니다 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왕이 세속의 왕이 영적 고난이 있는 이 뭡니까 성스러운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고난이 되는 것은 떠맞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토마스 모의 순교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세속과 결탁하지 않고 엄연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세계 고난, 이 종교 고난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게 되는 건데요. 이 토마스 모어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크롬웰 파에서 반대파에 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반역죄로서 감옥에 있을 때 많은 협박과 해유가 있게 됩니다. 먼저 그 친구가 옵니다. 노포크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 참으로 뭡니까 약간 마음만 돌리면 되는데 그와 같이 억울하게 죽게 되니까 친구를 위로하는 마음에서 찾아온 거예요. 마음을 돌리라고 회유한 것이죠. 토마스 모어가 한 말 있죠. 나는 오늘 죽는다. 하지만 너는 내일 죽게 될 것이다. 단지 그 차이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딸과 부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이 또 오게 됩니다. 부인이 와서 보니까 사실 좁고 더럽고 냄새난 그런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바꾸라고 그래요. 당신 마음만 바꾸면 얼마나 편안한 집에 있게 되는데 왜 이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들의 뭡니까 그런 뭡니까 사랑스러운 뭐 말이겠습니다만은 괴로워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또 딸이 와가지고 말하거든요. 딸이 와가지고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의 마음을 아신다 이것이죠. 예. 세속의 고난과 결탁하지 않으려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입으로만이라도 뭡니까 왕을 지지하는 그런 말을 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모어가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흔적이 나오는데요. 그 남긴 글에 있게 되는데 딸 맥이야 너의 그러한 말이 나를 정말 뭡니까 내가 그걸 괴로워한다 이것이죠. 너무 괴로워한다 이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그와 같이 세상과 결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글에서 보게 되면은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부인, 나의 자식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훨씬 이전에 이 좁고 좁은 감옥에서 내가 빨리 생을 마감해가지고 하나님의 무릎팍에서 하나님의 뭡니까 귀여움을 받으면서 있게 될 텐데 이런 글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모어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토마스 모어는 이 신조 그 유토피아에서 굉장히 신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 어원을 이용해 가지고 신조랄지 그러니까 새로운 그 어휘 조합, 새로운 그 어휘를 많이 쓰게 되는데 바로 워드플레이, 재담이다. 그런 말 썼습니까? 근데 영어에서 신조 말을 새로 만들다 코인 워드스 그런 말 쓰거든요. 코인 워드스. 예. 그 민트 새로운 동전 주소창에서 새로운 동전이 나올 때 반짝거렸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새로운 어를 그러니까 발행하다 할 때
코인 워드, 새로운 말을 만든다 그랬는데요. 이 유토피아에서 유토피아라는 그 이상향의 그 나라에서 쓰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알파벳을 토마스 모어가 만들었죠. 이게 바로 ABCD인데요. 이와 같은 것이 알파벳입니다. 그래서요. 고유한 언어 체계를 형성한 것이죠. 토마스 모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A, B, C, D 이렇게 쭉 있게 되는데요. 22개의 알파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를 여기에 따라서 알파를 써보게 되면요. 유토피아가 바로 U자가 U, 그 다음에 이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유토피아, 이 U하고 V는 같거든요. 사실 U자하고 V는 뭡니까? 15, 16세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인데 이와 같이 U 뭡니까? 토피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데 이 이름부터 유토피아라는 이상한 이름부터 여기 아주 뭡니까? 아주 절묘한 토마스 모어의 뭡니까? 펀이 있게 됩니다. 먼저 유토피아는 신조어거든요. 토마스 모어가 만든 신조어인데 이 유토피아를 이대로 보게 되면은 이 유가 no, 토피아 장소, 토퍼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no place 말입니다. no place 없는 곳, nowhere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유토피아 하게 되면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되는데 이유토피아 하게 되면 뭡니까? 이때 이유 이것은 뭡니까? good 이 말입니다. good, good, well 이 말이에요. 그리고 토피아는 장소. 그래서 이제 OUTOPIA 혹은 EUTOPIA 이게 두 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같이 호모폰 동음 이의어를 사용해 가지고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약간 뭡니까 언어적 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OUTOPIA 하게 되면은 no place, no place. 그런데 EUTOPIA 하게 되면은 good place, 좋은 곳, 좋은 장소란 뜻입니다. 그런데 좋은 장소하고 이상적인 좋은 장소하고 존재하지 않은 장소하고 어차피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했을 거라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O하고 E 이걸 같이 없애버리고 하게 되면 유토피아가 나오게 되는데 유토피아 이 경우나 같을 때 유토피아 같은 간에 no place 될 수 있지만은 동시에 뭡니까 이 말 장난에서 EU의 이를 빼가지고 유토피아 하게 되면 good place가 된다 이것이죠. 이와 같이 뭡니까 이중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뜻이라면은 유토피아 하게 되는데 유피미즘 이 유가 good 퓨미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유포리아, 그다음에 유사네시아 그 표현, 익스프레션, 그 표현, 익스프레션, 유피미즘이라는 것은 완곡어법, 그렇습니까? 영어에서 뭡니까? 변소를 화장실에 한다거나 혹은 뭡니까? 해우소, 같이 뭡니까? 좋은 의미로 바꿔버리는 거. 이 완곡어법일 때도 EU, EU가 좋은 뜻입니다. 익스프레션, 그다음에 유포리아, 웰빙, 유사네시아, 이것도 자나시아, 타나토스, 그 죽음 해가지고 유사나시아가 되면 안락사. 유토피아에서 이 안락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유토피아라는 국가가 안락사 허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good place라는 뜻도 생각할 수 있고 no place, 없는 장소 이 같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모어가 여러 가지 뭡니까 신조어를 만들게 되는데 그리스 어원에 입각해 가지고 신조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강 이름, 유토피아는 강 이름이 바로 애니드로스입니다. 이 부정사를 넣어 가지고 쓰거든요. 아니드로스, no water, 강 이름인데 강이 물이 없다는 것이죠. 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데무스, not people,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법관인데 아데무스가 법관인데 이 부정 접두사, 그다음 people,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코리, no state, 나라가 아니다. 부정. 그 다음에 아브락사. 이 아브락사는 것은 뭡니까? 바지 같은 의상인데 의상을 입지 않았다. 나체 상태랄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신조를 써가지고 이와 같이 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고유명사, place name이랄지 고유명사를 유토피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게 뭡니까? 토마스 모어의 신조어가 가장 뭔가 실력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유토피아라는 여행지는 이제 토마스 모어가 누구한테 유토피아 국가를 여행했던 사람, 그 사람부터 듣는 이야기를 토마스 모어가 이제 글로 쓴 것이죠. 그게 바로
유토피아를 여행했던 그 여행자 이름이 라파엘 히드로데오스입니다. 라파엘 히드로데오스. 이 이름이 참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 라파엘은 이 첫 번째 이름 구성수인 라파엘은 토비트라는 뭡니까? 외경에 나오는 대천사 이름입니다. 이 라파엘이 소경을 인도해 가지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뜬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그 잃어버린 재산을 복귀시켜줘요. 그래서 뭡니까? 부를 축적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라파엘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을 띄었다. 눈을 뜨게 했다. 보신 거 아니에요? 사회 악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줬다. 사람을 깨우쳐 주었다. 이런 뜻이 이 라파엘가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히드로데우스라는 것은 이 히드로랑까지는 허튼 소리 하는 자 이 말입니다. 난센스 이 뜻이에요. 난센스. 그 다음에 로데우스라는 것은 디스트리뷰트, 이 나눠주는 자, 분배하는 자. 그래서 히드로데우스라는 것은 허튼 소리를 퍼뜨리는 자 이 뜻입니다. 허튼 소리를 퍼뜨리는 자. 자, 그러면요, 이 유토피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실제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토마스 모어가 말하는 유토피아에서는 근본적인 사회 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그리고 그 사회 악을 제거해야만이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야만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한 것에 눈을 뜨게 했다. 그랬습니까? 라파엘, 눈을 뜨게 한 자. 그 다음에 그렇기는 하지만은 유토피아에서 이루어진 많은 뭡니까? 황당한 법안이랄지, 황당한 커스텀이랄지, 황당한 규정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너무 황당하다 이것이죠. 난센스. 그래서 뭡니까? 이 히드로데우스라가 이 두 가지가 합해지는 게 되는데, 이 이름이 바로 유토피아를 여행했던 사람, 유토피아의 성향을 그대로 뭡니까? 반영하는 그러한 이름에 적합한 이름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작가들은 말이죠, 이 작중 인물의 이름에다가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뭡니까? 많이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수가의 초상, 거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이 스테판 데달루스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스테판 데달루스예요. 이 스테판은 말이죠. 스테판은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이상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달루스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왁스로서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아들 이카루스가 미로를 탈출할 때 썼던 그 하늘을 날아오르는 왁스 날개를 만든 장인이에요. 기술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데달루스라는 것은 뭡니까? 장인, 예술가 그 뜻이죠. 뭘 만드는 자. 그래서 이 주인공이 스테판 데달루스가 종교에서 뭡니까? 예술가로 변신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스테판 데달루스. 이와 같은 것은 말이죠. 그 문학 작품에서 그 주인공 성격을 이름이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폭풍 언덕에서도 주인공이 뭡니까? 히스, 황막한 황야, 클리프, 절벽. 그 이름 자체가 히스클리프의 삭막한 사랑에 뭡니까? 이루지 못한 그런 그 슬픈 마음을 담고 있는 황막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요, 베올프랄지 많은 고대 중세부터 시작해가지고 18세기까지 많은 이름들이 그대로 그 사람의 성격이랄지 이 작품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라파엘 히드로데우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난센스, 그죠? 그래서 작품 이름은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존재하지 않는 곳, 없는 곳, no place. 그래서 non-existence, 존재하지 않는 곳. 그 다음에 히드로데우스, 난센스, 그죠? 황당한 이야기를 전하는 삶.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유토피아 내용과 아주 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16년에 유토피아가 나오게 되는데요. 1516년. 이 1516년이 바로 어떤 시기냐? 바로 대륙에서는 말이죠. 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휴머니즘, 르네상스 인본주의가 확장이 돼가지고 에라스무스랄지 토마스 모랄지 아주 뭡니까? 이 클래식 교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토마스 모어는 이 1616년에 뭡니까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사실 작품은 이 영국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영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한참 후에 벨기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토마스 모어 죽고 나서 사형당하고 나서 영국의 영어로 번역판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한참 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 문학적인 기법에 있어서는 어떤 기법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자기가 좋아했던 클래식 작가들, 호러스랄지, 그다음에 루시안, 이러니까 이 고대 클래식 작가들 좋아했는데요. 이 호러스 같은 것은 세타이어, 풍자에 관한 글에서, 그리고 보니까 루시안 같은 사람들은 트루 히스토리어. 이러한 작품, 이 고전 작가들은 작품을 쓸 때 어떤 의도를 가진 거 아니에요? Tell the truth is a laugh. 이 호러스 같은 경우는 진실을 전하는데, 신중하고 교훈적인 말, 교훈적인 이야기, 진실을 전하는데 with laugh, 웃음을 품은 글이다 이렇게 합니다. 웃음을 품게 한다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말이죠, 이 루시안 같은, 특히 루시안은 토마스 모어가 극히 좋아했던 그런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트루 히스토리가 있게 되는데요. 이 루시안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은 재치가 있어야 되고, interesting, 흥미가 있어야 되고, entertaining 그러죠. wit, interesting, 그다음에 entertaining, 흥미와 즐거움과 재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니까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작품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 호러스랄지 루시안, 흥미, 재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뭡니까? 인스트럭션, 가르침, 교훈이 있어야 된다. 바로 토마스 유토피아가 그러한 내용을 품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가 토마스 유토피아를 말할 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유토피아 하게 되면 이상향인데, 토마스 모어가 처음으로 쓴 말이에요. 자기 신조어거든요. 근데 유토피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곳. 일체 뭡니까? 심리적 압박도 받지 않고 세상 걱정이 단절돼 가지고 그냥 놀고 먹는 곳, 유유자적하는 곳, 풍류를 즐기는 곳, 성경이 있는 곳, 이걸 유토피아를 하게 되는데, 토마스 모어가 말한 유토피아는 지금 정작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라는 것은 에피쿠로스의 정신적 쾌락주의와 스토아 학파의 엄격한 금욕주의가 혼합된 것입니다. 흔히 보니까 에피쿠로스 쾌락주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에피쿠로스 쾌락주의가 두 가지 있게 됩니다. 육체적 쾌락주의, 반면 정신적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그 정신적 쾌락주의만을 따온 겁니다. 그것과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의 엄격한 금욕주의,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 바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행복이랄지, 정신적 마음의 평정, 정신적 안정, 마음의 평정,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금욕적인 생활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토피아에서는 의류, 거주, 음식, 교육, 의료, 모든 것이 무상 제공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게 되면 문제죠. 무상 제공이기 때문에 일단 서구 유럽의 소셜리즘이랄지 공산주의 같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와 같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만은 반드시 하루에 6시간 의무 노동을 해야 됩니다. 6시간 의무 노동을 해야 돼요. 남녀 할 것이 말이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6시간은 8시간이 아니고 6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적절한 운동량, 노동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공동으로 일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확물, 농업이 중심이 되는데 거기서 나온 수확물을 공동으로 모든 것을 말이죠. 공동으로 같이 만들고 농업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보관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쓰는 것이죠. 무상으로 말이죠.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 준수, law abiding. 엄격한 법을 준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의류, 거주, 음식, 교육, 의료가 무상인데 말이죠. 이 개인의 능력과 무관합니다. 쉽게 말해서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 노동력을 투여했더라도 똑같이 분배한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균등 분배가 이루어진다. 균등 분배. 그 다음에 이 유토피아, 토마스 유토피아에서 보니까 사유재산, 이게 바로 사유재산이 바로 사회학의 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셀피시,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돈을 더 모으려 하게 되고 더 많은 걸 쟁취하려고 하고 더 높은 데 올려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 그 다음에 이 사유재산을 또 철폐를 하고
이 돈과 돈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의 개념이 이 전복된, 현실 세계에서 금이라 할지 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도 중요한 것인데, 이 금이 가치가 이 철보다 못한 그런 전복된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인데요. 자, 금 같은 경우는 죄수들의 뭡니까 족쇄, 장식류, 죄수들, 범죄자들의 장식구라 할지 뭡니까 족쇄, 수갑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금하게 되면은 죄수들의 수갑, 고로 수치, 경멸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금에 대한 개념이 바꿔지는 나라가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사유재산의 철폐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학의 근본이 된 사유재산을 철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안 맞지만은 유토피아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사회학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게 목적입니다. 스테빌리티예요. 사회가 안정되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남녀 교육을 공유히 실시하게 됩니다. 이건 영국에서 19세기 후반기에 남녀 교육 최초로 뭡니까? 영국 대학에서 여자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 훨씬 이전에 남녀 교육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장자를 존중해요. 마치 우리 동양의 옛날에 대가족 제대,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 자식이 있듯이 이런 대가족 제도의 농업 중심주의 사회에서 연장자를 최대한 존중하는 거. 그 연장자는 뭡니까?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훈육하고 가르치는 거. 그런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자가 존중이 되고 선행을 강조합니다.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약자를 도우는 거예요. 그 타인을 존중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게 되고 타인을 존중하는데 이 유토피아에서는 중요한 것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래서 엄격한 공중 도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요소를 갖게 되는 것이 많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홉스가 말한 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성을 재현할 수 있느냐 하게 되는데요. 홉스 같은 경우도 말이죠. 리바이탄 해가지고 인간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상태를 놔두면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기 때문에 거대한 정부가 그를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이 리바이탄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그 긍정적인 요인이 있게 되는데, 자, 문제가 사적 영역을 침범한다 이것이죠. 이 모 유튜브에 보게 되면 말이죠. 이 글이 나옵니다. 6시간 일해야 되거든요. 자, 너가 일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일하는가 안 하는가를 모든 사람이 주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유토피아의 노동의 한 의무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being watched, 주시되어진다. 그죠? 1984, 1984년에 조지 오웰의 뭡니까? 1984 보게 되면 뭐가 있겠죠? 예. Big Brother is watching. 그러니까 통제 감시되는 사회. 이와 같은 사회가 바로 이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프라이버시가 아주 굉장히 제한되고 뭡니까? 방해받아지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유토피아예요. 공동 감시가 있게 되고 여행은 할 수 있는데 반드시 허가를 거쳐야 됩니다. 허가. 그래서 이제 여행이 뭡니까? 제한되는 사회고, 그 다음에 사소한 삶의 쾌락이나 기쁨 같은 것을 마음대로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술집이 없어요. 이제 천연 과일로 만든 오가닉 주스를 마십니다만은, 그러니까 메가랄지 이같이 보니까 알코올 성분이 나오는 그 술이 판매되지 않습니다.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디프도 못 합니다. 왁자지껄하게 파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술집이 없어요. 유흥가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떤 그 사소한 기쁨,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닌 것이죠.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벌이 아주 가혹해요. 형벌이 특히 성에 관한 것은 너무너무 엄격한데요. 이 혼전 뭡니까?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순결을 지키지 않고 결혼했다,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하게 되면 뭡니까? 굉장히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평생 독신을 살아야 돼요.
너무 가혹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호언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까지 책임이 전가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공개 뭡니까? 수치를 당하게 돼요. 일종의 연좌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간통을 했다. 간통을 하면 뭡니까? 노예입니다. 2번 간통했다. 또 재범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엄격한 겁니다. 그 유행이 없어요. 유행. 예, 유튜브에서 모은 사람들이 단색, 하나의 단출한 색으로, 단색으로 된 옷을 2년간 입게 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옷을 갈아입게 되고요. 또 노동복이 입게 되는데, 노동복은 7년간 입게 됩니다. 노동할 때는 7년간 입게 되고요. 그러니까 패션이란 것이 없어요. 패션이 없게 돼요. 그래서, 양장점이 없는 것이죠. 양장점이 없고, 이 옷마저도 집에서 각자가 만듭니다. 단색의 옷. 아주 뭡니까?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좀, 화려한, 컬러풀한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이죠. 이같이 되는데, 그리고 또 가혹한 것도 부인은 뭡니까? 이 여자의 위치가 나오는데, 부인은 정기적으로 남편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남편이 그 죄를 사해주게 됩니다. 아주 중죄의 경우는 뭡니까? 더 높은 뭡니까? 조직, 그 관료들한테 넘겨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건 부인이 그 죄를 졌다. 그러면 뭡니까? 집안에서랄지, 뭐 잘못한 게 있게 되면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남편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용서해주고 할 거기 때문에 아주 남녀의 구별이 뚜렷하고 여자의 위치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 유토피아이죠. 반면 여자도 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게임도 없거든요. 게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게임이라고 해봐야 건전한 게임, 산술 게임이나 선악을 구별하는 게임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화투를 친다거나 뭐 포커를 한다거나 그런 게임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이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이 바로 뭡니까? 금욕주의가 상당히 퍼져 있는 팽배해 있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고요. 그리고 이 정신적 쾌락주의 이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신적 쾌락주의하고 금욕주의 혼합이 바로 유토피아다.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이상향인데 일단 이러한 것을 토마스 모어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왜 이와 같은 걸 제시를 했느냐? 바로 당시 사회, 유럽 사회랄지 영국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랄지 습관이랄지 법 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상향은 사실 토마스 모어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냥 나와 있죠. 성경에 에덴 동산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습니까? 일종 하나의 이상향인 것이죠. 근데 죄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제 그런 이상이 깨지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화에서는 뭡니까? 판도라의 박스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박스가 아니고 자기거든요. 자, 토마스 모어가 아마도 이 판도라스 박스 말을 처음에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바로 판도라의 박스가 판도라가 박스 자기 자아를 여는 순간 세상에 불행이 다 나아가지고 인간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이다. 희망만 남게 됐다. 역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 이런 걸 주는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인간들이 그런 불행이 있지 않았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판도라가 이 판도라 신화 시대에 이 열기 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향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 신화에서 엘리시움이 있게 되는데요. 영웅들이 죽어서 가는 낙원을 엘리시움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문흥동이 있게 되죠. 예, 문흥동. 아주 성경이 없고 그 문흥동에서 뭡니까? 어느 선비가 잠에 들어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배고픔과 근심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나중에 깨가지고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죠. 문흥동.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바로 길갈메시라는 바로 뭡니까? 이 에픽 스하시가 있게 되죠. 예. 예. 길갈메시, 수메리안 그쪽에 뭡니까? 스하시인데요. 이 길갈메시에서 이 길갈메시 바로 스하시가 성경의 노아의 홍수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을, 이 길갈메시에서도 이 천국이 나옵니다. 이 길갈메시 왕이 인간의 영원, 불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들죠. 그러다가 불사의 사람을 만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불사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트나피시팀이 바로 자기가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고 말하면서 그때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는 과부도 없고 병도 없고 고름도 없고 슬픔도 없다고 합니다. 일종은 뭡니까? 이상향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이 플라톤의 이상 국가, 이상이 있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보니까 플라톤은 먼저 이 국가, 리퍼블릭, 국가에서 말하게 되는데, 이 플라톤의 이상향 국가는 전체주의 성향이 강하고 미래의 일점과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의 반대말이 디스토피아입니다. 이상향의 반대, 바로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플라톤의 이상 국가에서 말이죠. 여기서는 이 아주 뭡니까 사유지상이 철폐되어 있고, 이 토마스 모에 비슷합니다. 사유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플라톤도 이런 사유지상이 사회학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유지상을 철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적 감정이 제한되죠. 그리고 여자와 아이는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이상국가입니다. 플라톤이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축제랄지 모든 것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일종은 그런 걸 말하죠. 그리고 우수한 자손 증식이 중요한 것이죠. 자손 증식, 우수한 자손 증식. 일종 19세기 나오는 프란시스 달튼이 말하는 프란시스 골튼, 19세기에 프란시스 골튼이 말했던 이 우생학, 우수한 자손만을 증식한다는 거, 이것이 강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보니까 실현 불가능한 것들인데요. 이 플라톤이 이성적 진리인 이데아에 집착했습니다만은 현실과 상상 사이에서 이제 뭡니까 어떤 그 조화를 이루었을까요? 플라톤 자신도 이러한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플라톤 자신이 이 자기의 나라인 이 아테네가 이 스파르타와 전쟁하고 지게 되면서 비극적인 상황을 겪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 뭡니까 과도 정치, 이 정치가 돼 나와가지고 독재, 폭압 정치 이런 걸 겪게 되고,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도약을 마시고 죽게 되죠. 그래서 인간성, 사회악의 원인이 무엇인가, 인간성의 악의 뿌리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현성은 없지만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다 이것이죠. 그런데 토마스 모어는 말이죠. 둘 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모어나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파악했었고, 그러한 원인이 무엇인가, 사유재산, 인간적인 뭡니까 셀피시니스, 이런 것들 생각했던 것이고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기들의 이상적인 세계를 한번 전개해 본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모어는 인간성 개조, 이것의 목표를 둔 것이고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 당시 사회 잘못된 뭡니까 제도랄지 이런 것들, 인간성이랄지 관습이랄지 풍습이랄지 법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토마스 모어가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요, 이 토마스 모어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지고 여자가 어떤 상황이 있게 되는가, 그 다음에 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